전람회를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로 지금 여름 방학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비교과까지 이제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전람회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과학전람회를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수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제는 어떻게 정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소개이고요. 제가 학력이랑 경력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인사말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작년 봄부터 여기서 수강학원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과학 토론 대회라든지 과학 전람회에서도 이런 성과가 나왔고, 그리고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재고 같은 입시에서도 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제일 큰 실적은 이제 경기도 과학전람회 저랑 같이 이제 해서 출품한 학생이 이제 전국대회 출품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제일 중요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전람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전국과학전람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일단 과학전람회는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과학 탐구심 함량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건데, 이 과학전람회는 일단 주체랑 주관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시겠지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굉장히 큰 대회고, 그리고 지금 실시한 지가 아마 60년대부터 제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전통 있고 큰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과학 쪽으로 이제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한번 해보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수험 자격은 초중고 재학생이고요. 당연히 학생부로 이제 저희는 출품하는 것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출품 형태는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팀은 이제 2인 이상 3인이 있는데, 제가 지도해본 경험으로는 3인은 조금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고, 팀으로 하신다면 2인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마음 맞는 친구가 없다 그러면 혼자서 출품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최대 2작품까지 출품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한 작품 하기에도 힘들 겁니다. 그다음 당연히 출품할 수 없는 작품에는 출품자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미 공개된 작품 이런 것들은 출품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회 진행 절차는 제가 여기 대부분 이제 서울 지역 학생들 학부모님이시니까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과학전람회는 보통 교내 예선을 먼저 하는데, 교내 예선은 학교별로 다릅니다. 일단 교내 예선을 통과하고 교내에서 이제 과학탐구 대회라고 해서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서울시 예선대회 출품 자격을 주는 학교가 있고요. 반면에 출품 이사가 있는 그냥 모든 학생에게 출품을 허가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출품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장 허락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내보내주는 학교가 있고요. 그냥 출품하겠다 그러면 그냥 누구든지 지도교사 선생님을 그냥 담당 지도교사 선생님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출품시켜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쯤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을 건데, 그 공지 아마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어떤 학교인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서울 예선대회를 출품하게 되는데, 서울은 이제 다른 지역이랑은 다르게 이 과학전람회 출품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선대회를 2차로 걸쳐서 합니다.
자, 일단 1차 대회에서는 작품 설명서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작품 설명서를 토대로 쓴 요약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서울대회는 사실 여기 1차 예선대회 통과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서울 전체에서 과학 전람회 총 5가지 파트, 물리화학, 생물, 지구, 그리고 소프트웨어 5개 중에서 거의 한 부문당 20팀에서 30팀 내외를 1차 대회에서 추리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서울 예선대회 1차 통과하는 것도 네, 많이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1차를 통과하고 그 20팀에서 30팀 정도 내외에 들게 되면 이제 서울 예선대회 2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융합과교육원에 가서 직접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탐구일지 그리고 산출물 같은 거를 전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면 서울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우수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1등만 출품시켜주는 거 아니고요. 예선대회 1차를 통과하면 최우수상이랑 우수상으로 상이 구별돼서 1차 예선대회만 통과해도 일단 우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만 2차 대회를 통과해서 이제 서울 본선대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서울 본선대회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전람회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완전 다시는 아니고요. 예선대회에서 출품한 작품은 저희가 보고서를 20쪽 이내로 썼었는데, 이제 전국대회도 그렇고 본선대회는 이제 30쪽 이내로 더 보고서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예선대회에서 했던 것을 보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험을 조금 더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실험을 수준을 더 높이고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보고서 수준을 확 높여서, 그리고 분량도 30쪽 이내로 다시 조정해서 쓴 다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본선대회에서는 이제 상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특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상을 수상하게 되면 전국과학 전람회를 진출하게 됩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보통 이제 예선대회 통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한 편인데, 서울은 사실 1차 예선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1차 예선만 통과해도 이제 학교로 상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가도 굉장히 잘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전람회를, 그러면 어쨌든 연구 활동이고, 그리고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고 그런 건 알겠는데, 대체 과학전람회를 어떻게 어디에 활용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학전람회도 어쨌든 근혜대회가 있는 학교들은 근혜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외부대 사실 서울시대회도 그렇고 전국대회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외부대회라서 상을 생기부에 기재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과학전람회를 출품하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과학전람회는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이고요. 학생들이 사실 영재원을 다니거나 보통 영재원밖에 없죠. 연구활동을 경험할 만한 게 보통 영재원 다니는 학생들이 영재원 산출물 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학생들은 사실 연구활동이라고 경험해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학전람회 같은 대회를 출품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 주제를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이론 조사하고, 그리고 같이 실험하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까지 해볼 수 있는 경험인데,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여기 오신 분들,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부설 영재원이나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영재학교 과학고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학생이 나중에 메디컬, 의대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시거나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자기소개서에서는 반드시 탐구 활동의 경험을 요구하는 문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학전람회를 해놓으면 나중에 고교 진학 후에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고교 진학하면 이제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활동을 할 때 관련된 내용으로 중학교 때 과학 전람회를 했던 것을 조금만 더 발전시켜가지고 추가 탐구를 하면 충분히 고교 진학 후에 생활교육부 기재 활동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연구 활동을 직접 해본 경험은 영재원 산출물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뭐 과고 또는 영재고 그리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도 보통 이제 R&D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활동에서 사실 안 해본 친구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 소재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문항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탐구활동 경험은 거의 모든 학교와 모든 영재원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연세대학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선호도가 높은 영재원 중에 하나인데 그 합격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 연세대학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는 딱 4문항을 쓰고요. 4문항을 쓰는데 일단 수학 또는 과학적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리고 강점과 약점. 그리고 3번에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 또는 과학 문제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는 해결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연세대학교 그 영재원 자소서를 직접 쓴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어쨌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 또는 과학 문제 결국 저희가 과학 전람회를 하게 되면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 탐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람회 보고서를 쓰다 보면 연구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저희가 한 그 연구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연구의 한계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될 텐데 그 내용 가지고 충분히 기술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기소개서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수학 또는 과학적 능력에 대해서도 사실 뭐 영재원에서 당연히 수학 잘하는 학생, 과학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할 거고 수학 또는 과학적 능력에 대해서 사실 교과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이제 평범한데 여기서 이제 연구라든지 뭐 발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역량을 드러내주면 다른 학생들이 많이 안 쓰는 소재에 대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성균관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여기는 사실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되게 높고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재원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과학 영재교육원은 아니고요. 성균관대는 융합 영재교육원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영재교육원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3번 문항에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구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산출물 활동을 했다면 그 내용까지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게 2번이 이제 중요한데 2번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이라고 해서 특정 과제 그리고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경험인데 이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정 과제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연구활동으로 이제 저희가 연결을 시켜보면 그냥 사실 연구 주제고요.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죠.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인데 얘는 연구 보고서에 탐구 보고서에서 탐구 동기랑 탐구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결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탐구 보고서에서 탐구 과정 그리고 탐구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힘들었던 점과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실험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험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아마 쭉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중간에 실험을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 데이터 처리가 힘들다든지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느낀 점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균관대학교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문항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탐구 활동을 해봤니, 연구 활동을 해봤니에 대해서 그냥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다음 이제 대학투수 영재원 말고 조금 더 이제 가서 영재학교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볼 건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이 학교는 사실 자기소개서가 되게 간단해가지고 1번, 2번 두 개만 쓰면 끝이 나서 의외로 경쟁률이 많이 오르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묻는 것은 대놓고 그냥 연구 역량이죠. 여기서는 아예 그냥 문항 자체에 연구 역량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당연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 연구해봤니? 그리고 해봤으면 무엇을 했니?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연계성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경험과 노력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보통 학생들이 그냥 쓸 게 없어서 많이 쓰는 소재가 그냥 나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코딩을 잘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 써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연재성 발휘했다는 경험도 연재성을 발휘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서 묻는 것도 결국에는 평소에 이제 교과 내용을 배운 걸 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탐구를 했는지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결국 1번, 2번 둘 다 탐구 경험이 있냐라고 묻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성과고입니다. 얘는 이제 영재학교는 아니고 과학고등학교인데 서울지역 과학고등학교죠. 얘는 그냥 그 1번이랑 2번 문항은 대놓고 묻고 있습니다. 탐구활동 그리고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아까 성균관대 영재원 자기소개서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대놓고 탐구보고서의 과정을 쭉 따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탐구보고서가 하나 있으면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사실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고요. 다만 한성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과 과학에서 둘 다 이제 탐구 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성과고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수학과 둘 다 해서 탐구 활동을 하나씩은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라고 있는데 사실 자기주도 학습 경험은 그냥 말 그대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자기주도 학습 경험으로 쓸만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해봐야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혼자 공부해봐야 자습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일 텐데 거기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1번, 2번은 결국에는 저희가 탐구활동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3번 얘는 이제 인성문항이죠.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리더십.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반장, 그리고 회장,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쓸 거 없는 친구들은 집에서 이제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것도 쓰는 친구가들이 있는데 3번 문항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과학전람회 같은 활동을 한 과정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제가 쓴 사례로는 과학전람회랑 동아리 활동을 이제 팀으로 한 학생이었는데 사실 팀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게 있을 거고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안 부딪힌다고 이제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팀원들끼리 조금 이게 있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탐구 활동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위에서 이런 데 쓸 내용은 충분했기 때문에 남는 탐구 활동 가지고 이제 3번 인성문항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인성문항은 물론 이제 학교들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연구활동 중에 이제 생겼던 연구활동 중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인성 관련 내용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도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진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다. 그게 결국 진로 탐색 활동이죠.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진로 계획.
사실 요거는 발전에 대한 내용은 전람회 본선 진출 이상한 학생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왜냐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선에서 이제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예선에서 못했던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다시 한번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의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진학한 뒤에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성거부 같은 경우에도 1번, 2번에서는 그냥 대놓고 연구활동을 요구하고, 그리고 연구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3번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3번은 물론 연구활동뿐만이 아니고 과학토론대회라든지 어쨌든 과학토론대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팀으로 하는 활동이면 뭐든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카이스트입니다. 얘는 사실 먼 얘기긴 한데 대학교에서도 사실 연구활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연구활동을 묻는 것은 이제 과기원이 주로 이제 많이 묻는데, 과기원 자체가 어쨌든 연구를 할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도 이 문항을 묻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R&E 관련 내용은 지향하라고 돼 있지만, R&E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랑 연계해서 보통 이렇게 그 연구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쓰지 말라는 거고, 본인이 이제 직접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했던 활동을 충분히 적을 수가 있는 문항입니다. 사실 1번 문항이 굉장히 쓰기 힘든 문항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게 뭐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뭐 R&E 관련 활동을 지향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대놓고 뭐 연구 활동한 거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1번에서도 그냥 공부한 거 이외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사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의도전 전형 카이스트 창의도전 전형으로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자기소개서 쓸 때 이 친구는 결국 연구를 가지고 쓰긴 했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 1번 문항을 구성했었는데 이게 되게 좋은 효과를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 활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저랑 같이 과학 전람회를 하고 연세대 영재원, 그해 바로 이제 연세대 영재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과학 전람회는 어떤 주제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 과학 전람회를 어떻게 영재원 전람회를 썼는지에 대해서 추려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과학 전람회를 이제 다른 뭐 입시라든지 여기 활용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이제 제일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례를 들고 와봤고요. 이 친구는 일단 이 과학전람회 예선대회 출품할 때는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그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본선까지 갔다 왔고요. 얘는 이제 예선대회 보고서입니다. 자, 이 친구 주제는 이제 DPPH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해보자. 항산화 효과가 이제 노화 방지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보자 라는 내용이 주제였고요. 여기서 DPPH는 그 과정에서 사용한 시약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연구 동기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토마토를 비롯한 이런 음식들을 노화 방지를 위해서 자주 드시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연구 동기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DPPH를 이용해서 이제 항산화 효과를 저희가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토마토뿐만이 아니고 와인 그리고 레몬, 커피, 녹차 이런 이제 음식들에 대해서 실제로 얘가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항산화 효과에 따른 노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의 필요성은 항산화 효과를 확인한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연구의 필요성은 마찬가지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 연구는 내가 이렇게 항산화 효과를 직접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면 추후에 소비자들이 이제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의 필요성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이론적 배경인데 이론적 배경은 말 그대로 그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본인의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 저랑 같이 이렇게 조사하면서 쭉 적었고요.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 활성탄소가 무엇인지, 노화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뭔지, 그리고 항산화제는 어떤 원리를 가지는지, 그리고 DPPH라는 시약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활용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고요.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이라는 항목도 들어갑니다. 전람회 보고서에는. 어쨌든 저희가 전람회라고 해서 아무리 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해놓은 연구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연구들 중에서 겹치는 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행연구 중에서 이제 논문 중에 하나를 찾아서 비슷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국과학 전람회 수상작 중에서 비슷한 주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선행연구 고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했고요. 그 음식들을 이렇게 쭉 사가지고 얘를 이제 DPPH 시약에 반응시킨 다음에 색깔이 일단 어떻게 변했는지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광광도법이라는 그 광학적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측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이고요. 이렇게 색변에서 이제 확인한 과정이랑 그리고 실제로 그 흑광도라는 것을 측정해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수치로도 이제 저희가 구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 쭉 하고 그 다음 이제 결과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그래서 결국 토마토 그리고 레몬, 녹차 커피 중에서 레몬이 제일 항산화 효과가 좋았고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고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찰은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한 이유가 그냥 이제 보고서 채워 넣으려고 조사한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는 사실 그냥 수치일 뿐이고 저희가 이 결과를 해석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고찰을 했을 때 이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 조사를 앞에서 자세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론을 이용해서 고찰,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쭉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실패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잘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저희가 예선대회 연구에서는 이제 조금 실패했던 내용이 DPPH라는 시약 색깔이랑 와인의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간섭 때문에 이제 실험 데이터가 완전히 이제 튀어버렸는데 그거는 놔뒀다가 여기 그 이번 연구의 한계점에 적고 그리고 본선 대회에서 실제로 그걸 보완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자기소개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패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넣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어쨌든 고찰 이렇게 데이터 해석하고 그 다음 결론 내리고 그리고 전망 및 활용성 앞으로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 연구의 한계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품 요약서인데 얘는 그냥 한 페이지짜리 쓰는 거고요. 탐구 동기,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그냥 보고서 내용을 그냥 한 페이지로 쭉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 뭐 전람회 때 요약서 쓰는 거는 보고서만 나오면 금방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 자기소개서에 이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실제 쓴 자기소개서라서 그 배포된 자료에는 제가 빼놨고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용을 똑같이 쓰지도 못할 뿐더러 제가 그대로 뭐 인쇄해드리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 가셔도 결국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연구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정도만 봐두시고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이 한 연구를 자기소개서 쓸 때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항. 수학 또는 과학적 능력에 대해 기술하시오인데 여기서 이 친구는 두 가지 소재로 구성을 했는데 당연히 수학 잘한다, 과학 잘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구 과정,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 탐구해본 경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의 과학적 능력을 책에서 배운 지식, 그러니까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사실들에 적용해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책에서 이제 배운 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를 가지고 직접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드러낸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 선풍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여기 발명대회 했던 사례를 적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봐서 내용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노화 방지를 위해 토마토를 드시는 것을 보고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서 항산화 효과 실험을 설계하고 검증해보았다. 결국 이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사실 요거죠. 요거를 가지고 적용해서 직접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 실험을 설계하고 실제로 검증을 해보았다 라고 썼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과학 전람회를 하나의 소재로 이제 활용해서 작성한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전람회라든지 아니면 그 발명대회 같은 것을 한 사례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기술할 수 있는 사례이고요. 아니면 사실 KMO라든지 과학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도 되는데 사실 그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는 수상이랑 이제 대회 출전을 여기서 이제 그 직접 자기소개서에 언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쓸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라서 그냥 연구 활동으로 저는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목이나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사용해서 발명품을 만들거나 연구를 설계해서 검증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얘도 결국 이제 연구 활동에서 쓰는 소재를 그대로 썼고 그 중에서 탐구 동기에 있는 파트를 활용하였죠. 왜냐하면 저희가 탐구 동기를 쓰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탐구 동기가 결국에는 내가 생활 속에서 이게 궁금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강점과 약점인데 강점은 친구도 마찬가지로 연구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라고 적었는데 주변에서 문제점이나 이제 궁금한 점을 발견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명 그리고 연구를 할 때에도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지나치지 않고 이걸 결국 실제 발명품 제작과 연구에 연결을 시키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론을 더 깊게 이해하고 이 이론을 어떻게 이제 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적었고요. 자, 단점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를 더해가며 탐구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적었는데 이것도 굳이 이걸 적은 이유가 저희가 이때 이제 전람회 예선대회가 끝나고 본선대회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람회 예선에는 깊이를 너무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보완하는 과정이 이제 본선대회 준비고요. 그래서 그 본선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에 이제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서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방법이 많다는 것을 추가 탐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본선대회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질 때 한번 시작한 연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도 적었죠. 지금도 이 연구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라고 적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문항 2번도 연구 활동했던 거를 그대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현재 흥미를 가지고 있는 수학 또는 과학 문제인데, 얘는 사실 그냥 대놓고 그냥 연구 주제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쭉 그냥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쭉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람의 주제죠. 노화 및 음식의 향상 효과. 여기 주제에 대해서 적고 이제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고요.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적었다지 결국에는 탐구 보고서 읽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영재교육원 진학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시약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좀 더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한 종류 라디칼을 가지고 실험하고 싶다. 그리고 연구를 더 발전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더 이제 확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친구 이제 면접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실 교수님들도 대부분이 이제 뭐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결국 직접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봤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얘는 앞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친구는 사실 그냥 보고서에서 뒤에 연구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썼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노화, 항산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수행하고 싶은데 장비를 조금 더 수준 높은 장비를 쓰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원래 이제 체내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것은 활성산소인데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활성산소를 체내에서 직접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DPPH라는 물질을 대신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DPPH 대신 조금 더 이제 활성산소랑 비슷한 라디칼이 있다면 체내랑 비슷한 단위 조건에서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 방사능 효과를 측정해보고 싶다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인지를 적었고요. 그리고 얘는 이 항산화 효과에 더해서 이제 염증에 대한 연구로 확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염증이랑 결합해서 노화에 대한 조금 더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는 내용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항 1번부터 문항 4번까지 과학 전람의 한 내용을 모두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사실 20쪽이고 그 보고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서의 어지간한 문항들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원 자소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부 자기소개서도 아까 문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연구 활동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전람회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나 정도는 여러 번 할 필요까지는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도 여러 번 하는 건 조금 이제 학생들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매년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 두 개 정도는 초등학교 때 하나, 중학교 때 하나 정도는 전람회 같은 이제 이런 이제 탐구 대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제 전람회가 자기주도 학습이나 이제 탐구 경험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에는 정말 쓰기 좋은 소재고요. 그리고 내용도 방금 이제 실제 자기소개서 보셨겠지만 탐구 보고서 그냥 요약이죠. 요약에다가 이제 느낀 점이랑 깨달은 점이 더해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신 부분인데 면접 가서
추가하거나 보완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도 그렇고 명작교도 그렇고 학생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사례가 뭐냐면 다양한 주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 조금 수준 낮은 주제로 연구를 시작해서 어쨌든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로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과 지식도 점점 채워질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라던가 이제 내용 지식도 점점 늘어나면서 본인이 했던 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으면 그게 이제 사실 명작교라든지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연구해놓고 그 다음 이제 보완해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탐구를 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탐구랑 이제 보완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선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본선 진출하고 그리고 본선 진출한 뒤에 이제 뭐 전국과학 전람회를 가던가 하면 그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까지 가면 사실 여기까지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탐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연구활동은 당연히 이제 교과 학습 사례만으로 이제 드러낼 수 없는 역량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교과 학습은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들이야 대부분 학생들 똑같이 배울 거고 그리고 더 많이 해봐야 이제 뭐 KMO 아니면 올림피아드 요 정도인데 사실 요 정도도 그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교과학습 사례로는 사실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진짜 잘하는 학생들 극히 일부 말고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학습 사례로 이제 본인이 이제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런 연구활동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이제 여름부터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면 초등학교 4, 5학년 같은 경우는 전람회는 이제 4학년부터 시작이 가능한데 그래서 4학년은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리기도 해서 과학 전람회 수상은 조금 힘들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과학 전람회를 하나 해놓고 이걸 가지고 성균관대 영재원 아까 그 자기소개서에서 연구 과정 1, 2, 3, 4, 5 쭉 자기소개서 있었던 영재원 있잖아요. 성균관대 영재원을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서울교대 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서울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필고사가 꽤 까다로워서 합격하기가 힘들긴 한데 어쨌든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학 전람회 하셨던 것을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5학년은 내년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하는 이제 발명품 경진대회까지 해놓으면 사실 과학 전람회 발명품 경진대회 요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자기소개서 소재가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야 됩니다. 초등 6학년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전람회 주제를 잡아줄 때 중학생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잡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가 그 친구가 6학년 때 한 예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잡아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6학년은 이제 영재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져서 서울대, 연세대, 서울교대 이렇게 지원을 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 내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발명대회 그리고 이제 중학교부터는 과학 토론대회가 생기죠. 과학회의에서 과학 토론대회가 있는데 그 토론대회도 반드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연세대 영재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학생들 배우는 게 가서 이제 뭐 배우나 봤더니 대학교 1학년 학부생들 배우는 그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그리고 일반물리 그걸 이제 그 영재원 학생들이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알아들을까 또 일단 문제고 이걸 지금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선행이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은 연세 영재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합격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 연대, 그 다음 서울대 그렇게 난이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입을 앞두고 있는 학년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과학전람회를 하나 해놓고 그다음 중학교 1학년까지는 서울대, 연세대, 영재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발명대회랑 과학토론대회를 해본 다음에 만약에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저는 2학년 때 영재학교를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재학교는 이제 2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해서 2학년 때 직접 이제 지원을 하고 실제로 1차 붙어서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2학년 때 합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학년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1차 합격한다 해도 거의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왜 써야 되냐면 2학년 때 어쨌든 자기소개서 적어보고 그리고 지필고사 대비해보고 그리고 당연히 1차 붙으면 가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 한번 직접 보는 경험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2학년 때 꼭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교과 스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마무리를 딱 지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2학년인데 아직 한 게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된다 하면 2학년 때 마찬가지로 과학전람회랑 이제 3학년 1학기 때 3학년 봄에 하는 발명대회랑 과학폐합 같은 걸로 스펙을 만들어 놓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영재학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그 자녀분들께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이라면 사실 지금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가 지필고사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이 지필고사는 그리고 뭐 이제 KMO를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라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 자체가 조금 이제 학교별로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어려운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지필고사 대비는 1년 이상 이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간에 뭐 전람회 섞이고 이런 대회 섞이고 하면 조금 정신이 없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수학과학에서 B가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사실 1차에서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내신도 애들 반드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 활동은 그냥 1학년 때 내신 없을 때 마무리를 해놓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내신을 일단 수학과학 위주로 본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영재학교 정도 지원할 학생들이면 수학과학 내신은 다 A겠죠. 웬만한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B가 나오면 이제 영재학교 1차는 거의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과학 A가 다 나와도 당연히 이제 1차에서 수학과학 A가 나온 학생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순서가 보통 국어, 영어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사회 역사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최소한 국영수과 4과목은 그 A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재학교를 지원하신다면. 과거는 이제 대놓고 그냥 수학과학만 보겠다고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과거도 면접 가서 역시 뭐 과목에서 너무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면접에서 묻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신도 웬만하면 전 과목을 다 챙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 과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영수과 4과목은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전람회 수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이제 과학전람회 수업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프리과학전람회반은 학생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제를 잡아서 개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제가 주제를 정해서 던져주면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고 실험하고 하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회 출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표절로 걸리겠죠. 똑같은 주제로 하니까.
단 이반은 이제 한 반 구성하는 학생들을 전부 다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교내대회가 있는 학교에서 교내대회까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공통 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주제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중학생들 주제를 맞춰서 잡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반은 나는 이제 교내대회 말고는 굳이 할 생각이 없다. 시대회 뭐 어차피 상 받아도 생기부에 못 쓰는 거 굳이 나갈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교내대회 하나 하고 스펙만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공통 주제를 하고 이제 실험도 다 같이 하더라도 보고서는 어쨌든 개인별로 작성할 거기 때문에 보고서는 다 다르게 나오고요. 다만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교내대회 이상으로 출품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반이 마감되면 이제 같은 학교 학생이 겹치거나 해서 보통 마감되는 경우가 잦은데, 마감 시에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개별 주제로 개인 수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꼭 프리반을 들어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로 구성해서 4명 이상 모아오시면 그때는 이제 수업을 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부학 전람회반은 지금 저희가 10명 정원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8명이라서 거의 마감 상태이고요. 혹시 안 겹친다면, 학교가 안 겹친다면 괜찮겠지만 겹치면 이제 이쪽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7월 26일 개강하는 반이고요. 1차 시에는 수업은 총 4번, 3시간씩 4번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 시에는 과학전람회 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전람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그리고 탐구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연구 주제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때부터 아까 보고서 연구 동기부터 그 연구 목적 쓰고, 그 다음 이론 조사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혹시나 프리반 듣더라도 그 연구 주제 제가 준 주제에서 조금 변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실험할 때 본인이 필요한 재료 같은 거는 직접 사 와가지고 실험을 하면 제가 도움은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주제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차 시에 이제 보고서 서론까지 이제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실험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 숙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3차 시는 그냥 이제 실험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험하고 나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4차 시에 마무리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고서에 하나하나 이제 그 많이 개입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유치원 한 반에 있는 학생들 수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제도 조금 있을 거고, 이 4차 시간에 보고서가 마무리되려면 수업 시간에 시키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따라와야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프리반은 학생들 한 절반 정도는 좀 성실하게 따라와서 이제 4차 시 내에 잘 완성하고 가는 편인데, 한 절반 정도는 조금 이제 그 골치를 써야 돼요. 어쨌든 근데 보고서가 단체 수업 특성상 제가 많이 개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로 이제 주제를 다 다르게 선정합니다. 1차 시에 저희가 이제 1차 시에 일단 상담을 하고 개별 주제를 선정할 거고요. 이때 상담할 때 일단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학생들 진로 가장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관심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대부분 이제 일치하겠죠. 그 관심사랑 이제 진로가.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애는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의대를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존재하는데,
보통 진로 맞춰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 계열이 아니고 메디컬 쪽 희망하신다 말씀드리면 맞춰서 주제 잡아드립니다. 아까 그 DPPH 예시 보여드린 친구도 사실 어머니께서 나중에 뭐 의대 쪽도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그쪽 이제 느낌이 나도 이제 주제를 잡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메디컬이든 아니면 학생이 이제 뭐 하고 싶어하는 전공이든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께서 보내고 싶어하시는 전공이든 그쪽으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주제를 선정을 해드립니다. 물론 학생들이 직접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발전시키고 이제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하면 이제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개별 주제를 맞춰서 정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 6차시에서 7차시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 3차시에는 이제 보고서 서론 부분이랑 그다음 기자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 5차시에 이제 실험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실험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이 항상 이제 성공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험에서 조금 늘어지기도 한데 근데 크게 이제 3차시 이상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탐구 보고서 같이 작성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개인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저랑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제 개입할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 퀄리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업의 가장 장점은 일단 주제고요. 주제를 이제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춰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잡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간 보고서도 충분히 이제 수준 높은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진로 진학 계획이라든지 관심사 통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가장 그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이 경우에 결과도 제일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애들이 이미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서 보고서를 쓸 건지 구체화를 해주는 형태이고요. 가끔 가다가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도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진행도 잘 되는 것 같아서 학생들 만약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교과학습 진도라든지 연구를 뭐 이전에 해봤다든지 이런 이제 경험에 따라서 난이도는 제가 조절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학 진도가 조금 부족하면 그걸 이제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수학이나 이제 과학학습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과학 전람회 보고서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냥 무작정 이제 수준 높은 주제랑 수준 높은 실험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잡고 뭐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면 어쨌든 뭐 제가 실험하고 제가 보고서를 쓰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나중에 면접 가면 결국에는 탈탈 털립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심사 보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심사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학생이 직접 했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진실성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친 이제 고난이도 주제는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보통 초 4, 5 그리고 초 6, 중등, 고등인데 초 6이랑 중등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험인데 실험은 이제 당연히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요. 일단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실험 계획을 학생이랑 같이 짜고 그리고 이제 기간을 준비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게 될 텐데 실험 중에서 이제 단기간에 그냥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학원에서 그냥 하고 끝을 내고요. 다만 이제 장기간 애들 중에 뭐 생물 키운다던가 아니면 뭐 세균 같은 걸 키운다던가 해가지고
한 1주, 2주 최소한 이렇게 관찰이 필요한 시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랑 학원에서 시험을 좀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 처리하고 보고서 마무리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아까 예시 보셔서 알겠지만 이 항목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람회 수업은 아니고요. 그냥 혹시나 영재학교나 과거 대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결국 전람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영재학교 대비반 정규 수업을 조금 간단하게만 안내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재학교 대비반이지만 과거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영재학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과거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과거 대비도 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에서 내년 5월달에 영재학교 직접 지원할 학생들이 수업 대상이고요. 그리고 시기별로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등과학을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재학교가 기출문제가 그냥 중학교 전범위를 출제하기 때문에 중등과학 1, 2, 3학년 내용 전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문제를 보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넣어놓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요거 하고 나서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개념하면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의 기출문제 같이 풀이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영재학교 기출문제는 이제 과목별로 제가 단원별로 분류를 해놓았고 영재학교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기출은 2022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공개가 돼 있는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한 10년치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험은 전부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서술형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자세히 쓰면 좋겠지만 시간이 정해진 시험이다 보니까 무작정 자세히 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뺄 건 빼고 어디까지는 쓰고 어디까지는 쓸 필요가 없고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얘는 선택인데 시기별로 이제 정규 수업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각 시기별로 이제 비교과 대회, 과학 전람회라든지 KSEF 논문 대회라든지 발명 대회, 과학회학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영재고 대비하실 때는 저는 학원을 다니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게 아무리 이제 기출 문제가 공개돼 있다 해도 문제만 공개돼 있고 답이랑 해설은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혼자 공부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학원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이 커리큘럼이 끝나면 내년 4월부터는 이제 학생들별로 지원을 학교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 지원할지 정하고 그리고 서류전형 대비,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이제 작성하는 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지원하는 학교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학교별로 반을 나누어서 이제 2차 지필고사 대비반을 개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7월 26일 토요일에 추가 개강하는 반이고요.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람회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개입을 많이 하자면 진짜 끝까지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실험도 제가 하고 모니터 제가 다 쓴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다만 어떤 분들께서는 어쨌든 아무리 뭐 상이 나오는 대회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애들이 그 연구하는 거라든지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개입하기보다는 애들이 최대한 쓰고 그리고 선생님은 마지막에 그냥 첨삭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뭐 사실 제가 많이 이제 개입해서 하는 것도 요청을 하시면 해드리기는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 당연히 이제 뭐 여기 학원 제가 뭐 거의 하루 종일 다니는 것도 알고 시간 없고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시간을 사실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제가 저한테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신 많은 부분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요청하시면 해드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연구 활동이고 학생들이 어쨌든 이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왕 하는 연구인데 굳이 이제 저한테 이제 완전히 맡기시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실험도 같이 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같이 써보면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배워가는 게 조금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시간이 없지 않는 이상은 보고서 실험할 때 최소한 실험할 때만이라도 학생들 학원 꼭 보내주셔서 이제 같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못 쓰더라도 직접 이제 쓰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들이 쓴다고 해서 제가 이제 첨삭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 첨삭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을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애들이 직접 쓴다고 해서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이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제는 진짜 잘 나왔다, 수준도 괜찮고 참실험 주제로 잘 나왔는데 싶은 주제가 이제 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게 상을 받겠나 싶은 주제가 의외로 이제 좋은 상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이제 매년 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다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개인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애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확률은 높아지겠죠. 확률은 높아지는데 100% 수상이 가능하다, 그렇게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전람회는 그냥 뒤에 이제 학생들 진로 진학에 있어서 그 스펙으로 만드는데 가치를 좀 더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학 전람회가 결과가 조금 괜찮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괜찮은 주제로 나왔다, 그러면 11월에 가는 KSEF라는 대회도 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SEF 할 때는 완전히 다시 다른 연구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과학 전람회는 이전에 없었던 연구를 출품하는 대회인데, KSEF는 과학 전람회 출품했던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출품해도 됩니다. 다만 과학 전람회는 그냥 저희가 탐구 보고서 형식이라면 KSEF는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실험 조금만 더 수준 높여서 보완하고 그다음 보고서를 논문 형식으로 쭉 바꿔가지고 이제 제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람회를 해놓으면 그 주제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KSEF 출품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래서 KSEF는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전람회를 한번 해놓고 그 주제 조금 더 이제 디벨롭 시켜서 논문 형식으로 보고서만 바꾼 다음에 출품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일단 제가 질문 몇 가지 간단하게 받을 건데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주셔도 되는 질문이면 지금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학생들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말씀 주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잠깐 저한테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혹시 그 과학 전람회 지구는 학생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여기 학원에서는 다른 네. 학원에 있으시고, 아까 수상 가능성은 모르겠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실제로 작년이랑 올해 이제 예상 분석 거치시면서 아까 서울에서는 그 장려가 끝났고 아까 경기도 대회에서는 전국 대회 이제 출품을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려나 우수하고 특상 사이에 어느 차이점이 있는 거 같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수준 차이가 있냐 그 말씀이시죠? 그게 수준일 수도 있고 예선에서 본선 갈 때 확실히 수준 차이에 있지만 사실 본선 결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일단 작년과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실적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네.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특산이 안 나왔고 네네. 경기도에서는 지금 나와서 가고 있으니까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전국대회를 가는 특산하고 특산에서 미끄러지는 작품하고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신지. 저는 그거 두 개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특산 받아서 그 전국 대회 나가는 친구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더 별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심사 기준 자체가 뭐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생들 가서 이제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발표랑 이제 Q&A 얼마나 이제 잘 하고 오느냐도 이제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애들이 직접 가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오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네, 저는 일단 보고서 가지고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본선 이상 가면 대부분이 이제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요. 사실 예선 통과하고 나서 한 20팀에서 30팀 정도 이렇게 쭉 통과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수준 차이 나는 게 조금씩 보이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본선 가고 나면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특출난 게 있긴 한데, 제 생각에 그 내용들을 한번 저도 이제 수상자금 공개가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 현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깊이 있는 주제들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주제라서. 네. 그래서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 어쨌든 뭐 보고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그리고 학생들이 가서 발표랑 질의응답을 얼마나 잘 하고 오느냐, 그 정도 차이에서 이제 하는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전국대회 가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연구를 더 발전시켜서 새로 해야 되거든요. 전국대회 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 그 복잡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멘토가 붙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멘토로 한 명씩 붙어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뭐 새로 해라, 이런 부분 새로 해야 되고 이건 없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작품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가져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설명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학생들 개인별로 이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남아서 질문 받아